문어는 우리의 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문어는 마치 여러 개의 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머리에 있고 나머지 신경세포의 3분의 2는 8개의 팔에 분산되어 있으며 각 팔은 빨판을 통해 주변 환경을 국소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빨판은 단순히 물건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표면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문어는 심장이 3개인데 2개는 아가미로 혈액을 보내고 하나는 몸 전체로 혈액을 보냅니다. 혈액은 차갑고 산소가 부족한 물에서 효율적인 헤모시아닌이라는 구리 분자 때문에 파란색입니다. 문어는 색소포, 홍채포, 근육 유두 덕분에 피부의 색과 질감을 거의 즉시 바꿀 수 있습니다. 얼룩덜룩한 바위, 흔들리는 해초, 산호 그림자 등 이 모든 것을 빛의 장면처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몸은 부드럽고 뼈가 없기 때문에 부리가 통과할 수 있는 틈이면 어디든 비집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족관 탈출이 기록되었는데 사육사들에 따르면 잉카라는 문어가 우리 틈을 발견하고 배수구로 통해 바다로 도망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문어는 병뚜껑을 열고 간단한 퍼즐을 풀고 사람을 구별합니다. 일부 종은 코코넛 껍질을 반으로 쪼개어 휴대용 갑옷처럼 쌓아두는데 이는 바다에서 드물게 도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예입니다. 하지만 수명은 짧아서 번식 후 성체는 급격히 쇠약해지고 암컷은 먹이를 잡지 않고 산란을 몇 달 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위험한 측면도 있어서 일부 종은 먹이를 향해 약한 독성을 가진 침을 가지고 있지만 파란고리 문어는 특히 강력한 신경독을 가지고 있어 생물학자와 의료 전문가들이 신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괴물성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지성의 구조입니다. 피부와 팔에 분산된 뇌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 인식하고 즉시 무대 감독처럼 재구성합니다. 폭격벌레는 복부에 미니 제트 엔진을 갖춘 자체 화학 무기를 가진 곤충입니다. 복부 후방에는 2개의 방이 있는데 하나에는 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물 전구체 혼합물이 저장되어 있고 다른 하나에는 효소, 카탈라아제 및 페록시다아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벌레가 키틴질 밸브를 열면 성분들이 반응기에서 혼합되어 즉각적인 격렬한 산화 반응이 시작됩니다. 온도는 거의 물 끓는 점까지 치솟고 부식성 벤퀴논 흐름이 생성되며 복부 포터브로 짧은 펄스로 분사됩니다. 이는 거의 소방호수처럼 자유롭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속 프레임 비디오 촬영에 따르면 이는 단일 발사가 아니라 일련의 제어된 분사이며 벌레는 이처럼 압력을 조절하여 자체 반응기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분사는 클리금과 수증기 구름을 동반하며 개구리나 거미에게는 열화 효과가 있는 최로 스프레이와 같습니다. 사거리는 불과 수십 센티미터에 불과하지만 숲 바닥의 규모에서는 장거리 방어입니다. 자연 발화라는 속설은 부정확합니다. 불은 없고 수중에서의 제어된 화학적 폭발입니다. 반응기 구조는 마이크로 유체공학 엔지니어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키틴 내부는 열 충격 주기를 견딜 수 있으며 밸브 메커니즘은 펄스 제트 엔진과 유사하며 간헐적인 연료 공급이 안정적인 추력을 생성합니다. 근현종에서는 혼합물 조성과 챔버 형상이 달라 포식자에 맞춰 탄약을 조정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 폭격벌레 유충은 개미집에 숨어 화학적으로 위장하는데 이는 그들의 화학의 또 다른 조용한 측면으로 진화가 어떻게 격렬한 분사와 보이지 않는 냄새 위장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는지 보여줍니다. 근현종에서는 혼합물 조성과 챔버 형상이 달라 포식자에 맞춰 탄약을 조정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 폭격벌레 유충은 개미집에 숨어 화학적으로 위장하는데 이는 그들의 화학의 또 다른 조용한 측면으로 진화가 어떻게 격렬한 분사와 보이지 않는 냄새 위장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는지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 크기의 몸에 초시력과 타격력을 결합한 생물입니다. 그 눈은 움직이는 줄기에 있으며 각 눈은 3개의 카메라처럼 작동합니다. 한쪽 눈에는 3개의 영역이 있어 다른 쪽에 도움 없이 삼각 측량과 깊이 감각을 제공합니다. 수용체는 우리처럼 3개가 아니라 자외선을 포함하여 12개 이상이며 빛의 선형 및 원형 편광에 대한 감도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에서는 많은 생물이 문자 그대로 투명해지며 멘티스 새우는 이웃의 갑각류에 있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패턴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명해진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곤봉종은 전면 사지가 석궁의 스프링처럼 접히고 공격 시 초속 수십 미터로 방출되어 수천 지의 과부하를 발생시킵니다. 충격은 캐비테이션을 동반합니다. 물속에서는 거품이 발생하여 충격파와 짧은 섬광, 즉 소노루미네센스 효과를 동반하여 즉시 수축합니다. 이 거품은 또 다른 주먹처럼 먹이를 타격하여 단단한 달팽이 껍질조차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경우 금이 갑니다. 수족관에서는 이러한 공작 같은 포식자들은 두꺼운 아크릴에 보관됩니다. 얇은 유리는 손상될 수 있으며 돌은 파내어 강화된 둥지를 짓는 데 배치됩니다. 창종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시가 있는 발은 새우나 물고기를 즉시 관통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거의 공학적입니다. 편광 패턴으로 문을 표시하고 이웃을 인식하며 일부 종에서는 부부가 수년 동안 공유 통로를 가족 요새처럼 공유합니다. 그들의 색상 초정밀도에 대한 신화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광범위한 스펙트럼이 반드시 섬세한 색조 팔레트가 아니라 자신 또는 적과 깜빡임 속의 대상을 즉시 구별하는 고속 신호등입니다. 자연은 여기서 무기를 두 번 발명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근육과 지렛대로, 다음에는 물 자체를 폭발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실.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우리의 거의 모든 포유류 규칙을 어기는 포유류입니다. 동아프리카 지하에 서식하며 수백 미터 길이의 다층 터널을 건설하고 개미집처럼 조직화되어 여왕이 있고 일꾼과 병사가 있으며 번식은 선택된 소수 외에는 억제됩니다. 체온 유지는 잘 못해서 거의 변온동물에 가깝지만 좁은 공간, 이산화탄소, 저산소 상태에 매우 잘 견딥니다. 저산소 상태에서는 세포가 대체 경로로 전환하여 과당을 효율적으로 연소시키고 다른 포유류가 질식하는 곳에서도 계속 작동합니다. 실험에서 산소 농도가 낮아져도 군집은 생존했고 개체는 수분간 완전한 무산소 상태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온혈 동물에게는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피부는 산이나 캡사이신에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화는 환기가 잘 안 되는 굴에서 자극성 가스가 끊임없는 고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화학적 통증을 꺼버렸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설치류보다 수십 년 더 오래 살고 신체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노화가 느린 것을 보여줍니다. 암 발생률은 낮으며 이는 조직 내에 매우 긴 히알루로난 분자와 세포 감시 특징 등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부학은 완전히 실용적입니다. 거대한 외부 앞니는 파는 데 사용되고 입으로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입술이 치아 뒤에서 닫힙니다. 수염과 몸의 총모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레이더 역할을 합니다. 군집 내에는 명확한 역할이 있으며 병사는 뱀에게 돌진하고 일꾼은 덩이줄기와 분변 벽돌을 운반하여 벽을 강화합니다. 이 동물은 귀엽다기보다는 극도로 기능적입니다. 그 생리학은 공기가 귀하고 빛이 드물며 군집의 질서가 개별 습관보다 중요시되는 생존 교과서입니다. 다섯 번째 사실. 혹등고래는 음향 엔지니어이자 거품 전문가로 탁 트인 바다를 동시에 음향 무대이자 식당으로 만듭니다. 수컷은 길고 반복되는 작곡을 부르는데 각 곡은 팝송처럼 구성되어 모티브, 후렴구, 변주가 있습니다. 10에서 20분 동안 계속되며 몇 시간 동안 반복 재생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절마다 문화적 유행의 법칙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남태평양에서는 과학자들이 한 지역의 히트곡이 몇 년 안에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호주에서 폴리네시아를 거쳐 더 멀리 퍼져나가 오래된 버전을 대체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수는 사냥꾼으로서의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개체군에서는 고래가 거품 그물로 사냥하는데 한 마리는 소용돌이 속에서 숨을 쉬며 물속에 거품 벽을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무리를 모으는 신호를 보내고 몇몇은 아래에서 물고기를 밀어올려 그룹 전체가 입을 벌리고 흰 거품 속으로 솟아오릅니다. 이때 해부학이 작동합니다. 목의 홈은 주름 상자처럼 열리고 목이 넓어지며 수십 리터의 물과 청어가 고래 수염 아래로 들어가고 몇 초 후 물이 걸러져 나오면 은빛 몽체가 뿔판으로 된 선반에 남습니다.
몸 길이의 3분의 1까지 되는 길고 회백색의 가슴 지느러미인 날개는 방향타면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며 혹투성이 피부에는 흐름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센서인 단일 수염이 붙어 있습니다. 이동은 먹이가 풍부한 차가운 위도에서 거의 텅 빈 따뜻한 번식지로 수천 킬로미터를 기억과 소리에 의존하여 혹등고래를 이끕니다. 잠수 중에는 해양 포유류에게 일반적인 산소 절약이 작동하여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액이 생명 유지 기관으로 재분배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현장 관찰에 따르면 혹등고래는 종종 범고래의 사냥에 개입하여 공격 그룹을 방해하거나 다른 개체, 때로는 다른 종의 새끼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행동의 동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 몸 안에서 문화의 목소리, 거품의 물리, 사회적 즉흥 연주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사실. 완보동물은 이끼 알갱이 크기의 작은 동물이지만 극한의 생존력을 상징하는 생존 모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작은 발톱이 달린 8개의 다리, 둥근 몸, 주사기 같은 입을 가지고 있으며 잎사귀 그늘 아래에서 세상이 습하고 익숙한 평온함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마치 봉제 인형 탱크처럼 느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물이 사라지면 휴면 상태가 발동됩니다. 동물은 통처럼 몸을 말고 활동을 거의 제로로 낮추며 수분의 대부분을 잃고 문자 그대로 내부에서 유리처럼 변합니다. 종마다 비법이 다릅니다. 트레할부스 당이 작용하는 종도 있고 건조 시 유리 같은 매트릭스를 형성하여 분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지지하는 특수한 TDP 단백질을 가진 종도 있습니다. 또한 D섭, 손상 억제제 단백질도 발견되었습니다. 실험에서 인간 세포로 옮겨진 이 단백질 버전은 방사선으로 인한 DNA 손상을 줄여 대부분의 동물에게 치명적인 선량을 완보동물이 어떻게 견디는지 시사합니다. 이러한 통 상태에서 일부 종은 진공, 극심한 압력, 우주 자외선 노출, 절대 영도에 가까운 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단, 충격이 너무 길지 않다는 조건 하에서입니다. 우주 공간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유럽 연구자들의 실험에서 완보동물의 일부는 궤도상의 밀폐된 캡슐 외부 노출 후 생명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세포, 막, 효소를 가진 동물에게는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사신이라는 신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끓는 물, 장기간의 방사선, 과열, 물리적 손상, 그리고 너무 급격한 환경 변화는 그들을 죽입니다. 모든 종이 동일하게 내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내성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즉 일시적으로 생명의 화학작용을 얼리고 취약한 부품을 유리 안에 포장하여 견뎌내는 방식은 자연이 인맥 사이에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망원경 동물로 완성한 미래 기술을 연상시킵니다. 아프리카 일부 종의 흰개미집은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가 기후와 농업을 관리하는 숨쉬는 도시 복합체입니다. 두께 1m의 점토와 침으로 된 탑 아래에는 통로, 방, 주요 도로로 이루어진 다층 미로가 숨겨져 있으며 중앙에는 터미토마이세스 속 버섯이 자라는 습한 이랑이 있습니다. 흰개미는 마른 풀과 나무를 퇴비로 으깨어 균사를 심고 버섯이 미리 소화한 덩어리를 직접 먹습니다. 이 농업부서의 안정적인 날씨를 위해 모든 건축물은 거대한 폐처럼 기능합니다. 낮에는 태양이 벽을 데워 따뜻한 공기를 통로를 따라 상승시켜 이산화탄소와 습기를 배출합니다. 밤에는 냉각으로 기류 방향이 바뀌고 벽의 수많은 구멍을 통해 신선한 공기가 흡입됩니다. 다공성 외피, 샤프트, 측면 아가미는 자연적인 흡입 시스템을 형성하여 팬과 전기 없이 버섯 농장과 유충에 필요한 좁은 범위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합니다. 이를 관리하는 것은 건축가가 아니라 집단적인 단순함입니다. 각 일개미는 냄새와 기류를 따라 작은 생석공을 운반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는 벽돌을 놓고 정체된 곳에는 구멍을 뚫습니다. 내부에는 엄격한 계층이 지배합니다. 거대한 턱을 가진 병정개미가 방어를 맡고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부풀어 오른 여왕개미가 공장의 리듬으로 알을 낳습니다. 비가 온 후 버섯은 지상의 우산 같은 포자산을 형성하여 완료된 주기의 등대처럼 흰개미집 주변의 풀에서 고개를 내밉니다. 영원하고 완전히 일정한 온도라는 신화는 부정확합니다. 변동이 있으며 존에 따라 건축물의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원칙인 피드백이 있는 수동 환기는 이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더운 도시의 유명한 건물들은 흰개비 탑을 모방한 샤프트, 다공성 외벽, 열 관성으로 설계되어 과거에는 모두 에어컨으로 해결되던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자연은 여기서 공학적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설계도 없이, 주된 뇌 없이 단지 만약 라면이라는 규칙만으로 수백만 명의 작은 건설자들이 하나의 점토 껍질 아래에서 기후, 농업, 방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차가운 수로에 서식하는 악솔로틀은 어린 시절에 갇혀 이 성장의 실수를 초능력적인 수리 능력으로 바꾼 도롱뇽입니다. 평생 동안 유충의 특징을 유지하며 바깥쪽에 레이스 같은 아가미가 흔들리고 꼬리는 납작하며 피부는 얇고 얼굴에는 영원한 놀라움의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팔다리나 꼬리의 일부를 잃어도 대부분의 척추동물처럼 흉터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설계도로 되돌립니다. 상처 가장자리에는 세포가 전문성을 잃고 뼈, 근육, 신경, 피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전구세포와 같은 것이 되는 블라스테마라는 세포층이 형성됩니다. 재생이 진행됨에 따라 신경지배가 연결됩니다. 신경섬유는 단순히 감각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조직의 시간 구조가 가역적인 것처럼 해당 부위에 계획을 지시하고 조립을 안내합니다. 실험실에서는 세포에 형광 표지를 부착하여 성숙한 근육섬유가 전구세포 상태로 돌아갔다가 다시 성숙하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악솔로틀은 척수, 심장의 일부, 눈의 손상을 복구할 수 있으며 만성염증을 피합니다. 면역세포는 우리에게 단단한 흉터를 유발하는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것처럼 다르게 작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갑상선 호르몬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육지로 나와 아가미를 잃지만 자연에서는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수생 생활 방식을 유지합니다. 도시 수로에서는 이 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취약한 생태계가 침식되고 외래 어종이 유충을 먹기 때문에 재생의 상징인 이 생물은 취약합니다. 불멸이라는 신화는 과장되었습니다. 감염, 과열, 독 또는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상된 조직에 과거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억을 되돌리는 이 접근 방식은 이 미소 짓는 수중 청년을 생물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 중 하나로 만들고 흉터 없는 복구가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9번째 사실. 오리너구리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특징들이 모여 만들어진 듯한 동물이지만 이 모든 잡동사니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알에서 부화하여 젖을 먹고 자라지만 젖꼭지는 없습니다. 젖샘은 피부에 직접 열려 있으며 새끼들은 어미의 털에서 젖을 핥아 먹습니다. 물속에서는 눈, 귀, 콧구멍을 닫은 채 사냥하며 시각이나 청각이 아닌 뿔 달린 부리의 전기 수용과 기계적 감각에 의존합니다. 근육 수축으로 인한 약한 전기장은 얼굴판의 정확한 움직임 지도를 그리고 민감한 압력 수용체는 물의 미세한 교란을 감지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두 채널을 결합하여 신호의 위상 및 시간 지연을 통해 먹이의 궤적을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형 수중 레이더와 같습니다. 성체 오리너구리에게는 이빨이 없습니다. 바닥에서 자갈과 함께 작은 생물을 모아 뼈판으로 먹이를 갈아먹습니다. 수컷은 뒷발에 독샘이 있는 박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아마도 짝짓기 싸움에서 무기로 사용될 것입니다. 내부는 더욱 놀랍습니다. 완전한 산생성, 위장이 없어 식도가 거의 즉시 장으로 이어집니다. 게놈은 초기 포유류의 잔재 특징을 담고 있으며 성염식체 세트는 복잡하여 여러 쌍의 사슬과 유사하며 조류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자외선 램프빛 아래에서는 털이 녹층색 빛을 냅니다. 이는 동물에게 드문 현상입니다. 동호주와 태즈메이니아 해안의 굴에 살며 수중 입구와 건조한 선반에 있는 둥지방이 있는 긴 터널을 파냅니다. 이를 보면 진화의 괴물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지지만 더 정확하게는 포유류의 고대 나무의 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중 한 경로는 알, 독, 전기 감각을 남겼고 다른 경로는 털, 코트, 온혈, 젖을 주었습니다. 오리너구리는 단순히 두 계통을 모두 보존하고 하나로 합쳐 매우 기능적이고 매우 이상한 유기체를 만들었습니다. 10번째 사실.
아프리카의 벌잡이새는 인간의 사냥에서 유일한 야생 파트너로 우리를 사냥감으로 유인하고 공정한 몫을 얻습니다. 사바나와 미온보 숲에서 이 새는 사람에게 날아와 특별한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고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지그재그로 날아가 우리를 앞장서 이끌며 나뭇가지에 앉았다가 다시 울기를 반복하며 앞쪽의 야생 벌집을 발견할 때까지 안내합니다. 사람들은 각 민족마다 고유한 고대의 부름으로 응답하며 현장 실험에 따르면 올바른 부름은 새가 우리를 이끌고 꿀이 든 둥지까지 데려갈 확률을 상당히 높입니다. 그런 다음 인간의 의식이 시작됩니다. 연기, 도끼, 날카로운 막대기가 사용되고 마지막에는 끈적한 황금빛 전리품이 나옵니다. 새는 근처에서 기다리며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즉 밀랍, 애벌레, 번데기, 벌집 조각 등으로 영양을 섭취합니다. 벌잡이 새는 밀랍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에게는 드문 식단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소 및 미생물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협력은 문화적으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전통이 사라진 곳에서는 벌잡이 새가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며 전통을 소중히 보존하는 곳에서는 두 파트너가 서로를 쉽게 읽습니다. 또한 새에게는 진화의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뻐꾸기처럼 다른 종의 둥지에 알을 낳으며 부화한 새끼는 부리의 날카로운 갈고리를 가지고 있어 숙주 경쟁자를 제거하고 모든 먹이가 자신에게 오도록 합니다. 이는 둥지 기생충에게 흔한 가혹한 전략입니다. 벌잡이 새가 꿀을 찾아 오소리를 이끈다는 광범위한 민담이 있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거의 없으며 그들의 주요 동맹자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은 우정 그 자체가 아니라 두 종 간의 정확한 행동 조정입니다. 우리의 부름 언어와 그들의 응답 언어는 자원 탐색의 공통 알고리즘으로 수렴되어 개별적인 측면보다 뛰어나며 숲을 날개와 손 사이의 협상 공간으로 바꿉니다.